정보처리 기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두움쌤. 저는 지기쌤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설계 요구사항 확인 중에 분석 모델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빈출되는 건데 케이스 도구가 무엇인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 그대로 분석 모델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요구 분석 중에서 이제 실제 분석 모델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모델링은 실세계의 물리 현상을 특정한 목적에 대응하여 이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기법인데 네. 이 모델링이라는 게 사실 설계의 핵심이에요. 설계의 핵심. 네. 설계의 핵심인데 이 모델링이라는 말이 무언가를 만든다, 모델을 만드는 게 모델링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거에 대한 모델을 만드냐면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이죠. 네, 우리 회사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할 거야. 그 모양을 만드는 데이터 모델링이 있겠고요. 또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타 등등 그냥 소프트웨어에 쓰이는 모든 것들을 다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네.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모델을 만든다고 했는데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 뭐 요구사항이라든지 자원 등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려서 만든 거를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네. 이해가 쉬워요. 그렇죠. 네. 모델링의 특징을 모델링의 개념과 매핑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모델링의 특징은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공통된 개념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DB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네. 개발자라든지 각각의 엔지니어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이는 개념이 이제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팀이 응용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개발 현업에서 뛰어보면 알겠지만 요구사항이 텍스트로 돼 있으면은 정말 제각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은데 모델링을 좀 구체적으로 잘 해놓으면 개발팀이 오해하지 않고 잘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절차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 흐름도는 프로세스 위주의 모델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모델링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면 됩니다. 네. 자, 1번 개발팀이 응용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 모델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2번 유지보수 단계에서만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다 그랬는데 사실 모델링이라는 게 설계의 꽃이에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도 쓰이고 이 설계한 걸 바탕으로 당연히 개발할 때도 쓰이고 그렇죠. 그럼 테스트할 때도 쓰이고 유지보수할 때도 쓰여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단계에서만 쓴다는 거는 잘못된 개념이 되겠죠. 네. 3번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공통된 개념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네. 맞는 얘기고요. 4번 절차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 흐름도라는 게 자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타낸 다이어그램이에요. 네. 영어로는 DFD라고 하죠. 네. DFD라고 하고요. 이 DFD는 프로세스 위주의 모델링 방법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분석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석 자동화 도구는 말 그대로 분석을 자동화해주는 도구예요. 네. 그래서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분석해요. 이때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를 기술하도록 개발된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자동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쭉 적어 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명세서, 그러니까 문서 형태로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분석 자동화 도구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빈칸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소프트웨어의 생명주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생명주기라는 거는 처음에 요구 분석부터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요. 그리고 네.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잘 기능이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시스템에 돌려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이 과정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하는데 이 전체 단계를 연결해주고 자동화해주는 통합된 도구를 뭐라고 하냐면 케이스라고 하죠. 네, 케이스라고 하고요. 케이스는 뭐의 약자냐면 컴퓨터, ADD, S가 소프트웨어고요. 네, 소프트웨어, E가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링. 자, 이걸 보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도구를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그리고
DB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테스트 등을 통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 자동화 도구의 원천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기술로 첫 번째 구조적 기법이 있어요. 구조적 기법. 자, 구조적 기법이라는 거는 시스템을 구조랑 기능에 따라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을 해서 각각 요구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 시스템 있으면은 배달에서 이제 기능들이 막 있잖아요. 뭐 라이더의 기능이 있고, 뭐 네. 매장의 기능이 있고, 이런 거 막 기능 단위로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각각 역할별로 요구사항 같은 걸 정의하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원천 기술로는 구조적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로토타이핑 기술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이핑 기술. 프로토타이핑 기술에서 프로토타이핑이 뭐냐면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네, 시제품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제품이라는 게 간단한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사용자가 요구사항 이런 거 있어요 라고 말하기가 쉬워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제품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동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자동 프로그래밍 기술. 자, 이거는 4세대 언어라고도 하고 4GL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요. 다이어그램 같은 걸 설계를 하죠. 네. 그러면 얘가 코드가 자동으로 뽑혀요. 이게 자동 프로그래밍 기술이고요. 네 번째는 정보 저장소 기술입니다. 정보 저장소 기술. 이제 요구사항, 뭐 설계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계속 문서가 쌓이게 되죠. 네. 정보도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요구 분석, 뭐 설계 등으로 인해서 이런 정보가 쌓이게 되는데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정보 저장소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 처리 기술입니다. 분산 처리 기술. 이게 보통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거든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개발 정보 있잖아요. 네. 개발 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산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필기하면서 하느라 설명이 조금 맥이 끊겼을 수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구조적 기법은 시스템을 구조, 기능별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은 요구사항 내는 게 더 쉽죠. 네. 그래서 구조적 기법이 원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기술은 시제품이 있어요. 시뮬레이션이나 간단한 앱을 통해서 보면은 요구사항 이런 거 있어라고 도출해내기가 쉽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 기술도 원천 기술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 프로그래밍 기술은 여기 쓰다 말았는데 설계,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자동 프로그래밍 기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정보 저장소 기술은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면 정보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정보 저장소 기술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분산 처리 기술은 이제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에 다수 사용자가 붙어서 뭐 공유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의 원천 기술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케이스에서 원천 기술은 첫 번째 구조적 기법이 있었어요. 네. 구조적 기법이 뭐냐면 시스템을 기능이나 구조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면 요구사항이 잘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 기법이 원천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두 번째, 프로토타이핑 기술했는데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시제품이잖아요. 시제품이었죠. 네, 시제품을 통해서 요구사항 도출이 가능해요. 간단한 앱이나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면 요구사항이 막 샘솟거든요. 그럼 요구사항이 도출되기 쉽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 기술도 원천 기술로 봅니다. 네. 세 번째, 정보 저장소 기술이라고 했는데 정보 저장소라는 게 이제 개발 과정에서 쌓이게 돼요. 정보들이. 이 정보들을 저장하는 곳이 정보 저장소가 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맞습니다. 얘기가 됩니다. 4번, 일괄 처리 기술이라고 했는데 일괄 처리 기술은 아니고요. 분산 처리 기술입니다. 그렇죠. 분산 처리 기술인데 분산 처리 기술이 뭐냐면 정보 저장소에 정보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이 정보를 다수의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 분산 처리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 기술이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이라는 거는 실생의 물리 현상을 특정한 목적에 대응하여 이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분석 자동화 도구도 배웠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상위 케이스였고요. 네. 상위 케이스. 그리고 어퍼 케이스라고도 하죠. 예. 그리고 하위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로어 케이스. 그래서 상위 케이스는 계획을 수립하고 요구 분석, 기본 설계 단계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델들 사이의 모순 검사, 그리고 모델의 오류 검증, 일관성 검증 지원, 그리고 자료 흐름도의 작성을 지원하고 UI 설계를 지원한다. 이게 시험 문제에도 나왔으니까 꼭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하위 케이스는 구문 중심의 편집이라든지 정적, 동적 테스트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명세서, 그러니까 문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소스 코드를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상위 케이스랑 하위 케이스가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